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은 헌법재판소가 예정했던 마지막 변론기일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 그리고 이기덕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백 기자, 먼저 오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누가 증인으로 나옵니까? 네,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직권 채택한 증인을 비롯해서 모두 3명의 증인이 증언대에 설 예정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변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10시 반부터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이 되고요. 오후 2시부터는 역시 윤 대통령 측 증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언대에 섭니다. 4시부터는 조성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나올 예정인데요. 본래는 국회 측 증인인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조태용 국정원장이 첫 증인으로 나오는 건데 어떤 증언을 할까요? 일단 지난주 변론기일에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 나와서 이른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홍 전 차장이 이른바 허위 사실관계를 얘기한다.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홍 전 차장의 발언을 탄핵하려는 측면에서 증언을 요청하려는 걸로 보이고요. 네. 또 국무회의에서 참석했을 때의 당시 상황이나 홍 전 차장의 해임 경위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오후에 나오는 증인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어떤 증언을 좀 예상하십니까? 당시 경찰이 국회 봉쇄에 나섰었는데요. 네. 그걸 두고 공방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경찰이 국회의원을 막아섰던 부분이 있는지, 또 당시에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언이 이어질 것 같고요. 김 전 청장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여서 일단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 증인은 재판부 직권으로 채택된 증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인데요. 보통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증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시에는 국회 수방사 그리고 이 특전사 두 군데가 투입이 됐는데 특전사에 대해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특임 단장이 나와서 증언을 했거든요. 네. 반면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수방사 쪽 사실관계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 같고 헌재 측의 주신문을 보면은 아마 그 취지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렇게 증인을 채택하는 게 어떻습니까? 종종 있는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권 증인 채택은 재판부가 종종 하는 일인데요. 네. 보통은 기존의 증인들의 증언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진술이 어느 것이 맞는지 혼동스러울 때 다시 확인하는 제3의 증인을 직권으로 채택을 하곤 합니다. 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증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아마 이진우 증인 같은 경우는 본인의 내란 사건 연루 혐의 때문에 아마 증언 거부권을 대부분 행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비상계엄 조치 이후 군 출동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는데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채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동안 증인들 사이에 좀 진술이 엇갈리고 비상계엄 직후에 증언과 헌재에서 하는 증언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재판관들이 어떤 기준으로 진실성을 좀 판단하나요? 네, 증인신문은 보통 이제 청구인 측 증인과 피청구인 측 증인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보통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 채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앞선 7차 변론 기일까지 다수의 증인이 와서 증언을 했는데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온 경우도 있고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는 이제 재판부의 전권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증인의 어떤 증언을 따라서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재판부가 이제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다만 다른 증인들과 배치되는 증언 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진술과 달라지는 증언이 있다면 그것은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는 좀 어떤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요. 조금 전 헌재 심판정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네, 변호사님, 재판관들은 검찰 수사 기록을 모두 받아서 읽어본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판정의 증언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또 수사 기록을 숙지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재판 지휘를 하고 쟁점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제출된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또 증거 채택 여부까지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된 증거는 일단 확인했다라고 봐야 하고 네. 그걸 토대로 증인들의 증언을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을 했습니다. 조금 전 헌재 심판정에서 대심판정에서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백 기자, 그동안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여러 쟁점이 논의됐는데 오간 내용들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죠. 즉, 윤 대통령이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가 핵심이고요. 모든 쟁점은 여기 관련이 돼 있습니다. 헌재에서 정리된 쟁점은 5가지인데요. 우선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 1호 발표, 그리고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의 압수수색, 법조인과 정치인 체포 지시 등입니다. 관련해서 헌재는 15명의 증인을 불렀고요. 8번의 변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네, 각각의 쟁점들에 대해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양측의 입장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쟁점별로 설명드리면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을 두고서는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와 절차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전시, 사변 등의 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국무회의 역시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당시 예산 삭감과 야당의 관료 탄핵으로 인해서 비상 상황이었고 국무회의가 실제로 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포고령 제1호 발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측은 정치활동 금지 등을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윤 대통령 측은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군경의 국회 투입을 놓고서는 계엄 해제권을 지닌 국회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 그리고 질서 유지용 군대 투입이었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점이 밝혀졌는데요. 헌법기관의 독립성 침해라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정치인 등의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두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8차 변론 기일인데 그동안 변론 기일에 재판관들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컨대 지난 변론 기일에는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국무회의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직접 질의들이 이뤄졌습니다. 현행법상 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열렸는지 열리지 못했다고 볼 정도로 외견만 갖춘 건지 이 부분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걸로 보이고요. 네. 윤 대통령에게 이른바 최상목 쪽지 작성 그리고 정치인 체포 직접 지시를 물은 것도 계엄의 내용에서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쟁점들과 관련해서 어떠한 헌법 그리고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또 중대성 파악을 위한 질문들을 직접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기덕 변호사님, 지금까지 탄핵 심판을 보면 재판관들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 또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약하려고 했는지, 언론 활동을 막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탄핵 여부를 가리는 데 좀 중요하게 작용할까요? 네,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실체적 요건으로서는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어야 하고 절차적 요건으로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네. 심의를 거친 문서로서 작성해서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되는 절차도 있고 또 국회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통보해야 되는 절차도 있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것은 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그 회의를 거친 문서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국무위원, 여기서 관계 국무위원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관계 국무위원이 되고 네. 또 국무총리도 부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부서가 되어 있는지
대해서 지난 변론기일까지 신문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만약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면 네. 헌법에서 정한 요건,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위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첨예한 쟁점으로 지금 다투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사실 뭐 헌법을 위반했다는 건 상당히 좀 큰 범위잖아요. 실제로 헌법을 위반했다는 거는 어떤 기준에서 판단을 하게 되나요? 네, 헌법상에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라는 것이 만약에 입증이 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바로 헌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결정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백인성 기자, 이제 탄핵 심판도 사실상 반환점을 좀 도는 느낌입니다. 언제 이 변론이 종결된 것 같습니까? 물론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어서 네.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더 증인 채택이 없다는 전제로 오늘 증인 신문이 끝나면 곧바로 종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 네. 다만 대통령 측이 2~3명 정도 증인 신청을 더한 상황인데 지금 증인 채택 여부가 아직 판단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네. 추가로 더 증인을 채택할지 이의를 잡을지가 가장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헌법재판소가 잡아놨던 증인 신문은 마지막 네. 날인데 더 증인이 없다면 양측의 최후 변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를 한 기일 정도 더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례를 찾아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2월 22일 16차 변론 기일에서 증인 신문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헌법재판소가 한 기일 더 추가로 잡아서 최종 변론 기일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양당 사자가 마지막 의견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쳤고요. 네. 이에 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백 기자가 오늘 종결이 될 수도 있고 한 기일 정도 더 열릴 수도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 16차 변론까지 갔어요. 윤 대통령은 오늘이 8차 변론인데 변론이 너무 짧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그 탄핵 사유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탄핵 소추 사유가 비선 실세라든지 뇌물죄라든지,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사항이었고, 이번 탄핵 소추 사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그야말로 뭐 헌법과 개헌법의 요건이 그대로 적시가 되어 있는 사안이어서 네. 박근혜 대통령 전 탄핵 사건에서는 그 부분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 증거조사 절차가 굉장히 길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네. 다만 이 사건, 우리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만 보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일반 국민들조차도 다 확인할 수 있는 네. 명백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그 세부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정도에 그쳐서 심판 결정이 가려질 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 변론 기일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도 뭐 오늘 종결이 되거나 아니면 한 기일 정도 더 잡아서 뭐 결론이 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이 사건 선고는 그렇다면 3월 중에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백 기자? 방금 말씀드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선 변론 종결 이후에 결정문 작성과 평의 이 기간을 2주일 정도 지나서 3월 10일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사건도 선고에 2주일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아마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사건에선 변론 종결 전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느냐가 변수로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네. 변론 종결 이후에 재판관이 임명되면 선고에만 관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변론 종결 이전에 임명이 될 경우에는 변론 갱신 절차, 즉 증언이나 증거 게시를 새롭게 하자는 절차를 거치자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관이 8명인 상태고 나머지 1명 임명을 두고 사건을 진행 중인데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재판이 2건이 있는데요. 네. 모두 마무리 상태입니다. 마무리가 앞둔 상태입니다. 2건 모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난해 12월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하면서 민주당 추천을 받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걸 두고 다투는 재판인데요. 네. 첫 번째 사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이 권한쟁의 심판이고 이번 주 월요일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헌재 재판을 진행 중이던 당사자가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인데 역시 선고만 남긴 상태입니다. 네, 두 사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헌법 111조가 네. 재판관 중에 3명, 그러니까 9명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그리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을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일단 국회에서 선출이 됐다면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실질적으로 또 결정을 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즉, 안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네. 국회 측에서는 헌법의 문헌을 보면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권만 있어서 국회에 선출한 사람을 그대로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반면 최대행 측에서는 대통령이 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며 여야 합의가 관행이었고 이게 합의된 대로 임명하겠다고 임명을 보류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론이 언제 나올까요? 지금 말 그대로 선고만 남긴 상황이어서 네. 언제든지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있고요. 네. 다만 현재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변론 종결 이후에 선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 취소 청구 얘기도 좀 나눠볼게요. 법원이 신문기일을 열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요.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구속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잘 쓰이진 않는 조항입니다. 이 구속 취소 조항은 서면 심리만으로 가능한데 법원은 오는 20일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신문기일을 따로 열기로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의 1차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 날이랑 동일한 날이라서요. 네. 법원이 기일 진행에 앞서서 이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런 구속 취소 청구는 어떻습니까? 좀 자주 있는 일입니까? 네, 구속 취소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잘 진행되지는 않는 많이 절차인데요. 있는 일이 아니군요. 네, 이례적인 절차인데요. 네. 보통 구속적 부심 청구를 해도 기각이 돼서 구속이 유지가 되는 피의자들은 보통은 보석을 청구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중간에 구속 취소를 하는 예는 드물고 구속 취소 사유는 보통은 이제 구속 사유가 당초 없었거나 아니면 구속 사유가 소멸된 경우를 주장할 수 있는데 아마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다수의 군 관계자들이 그 검찰 진술, 수사기관 진술을 마친 상황이어서 네. 더 이상의 증거인멸은 없어졌지 않겠느냐라는 그 구속 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구속 취소 청구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이례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백 기자,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이 지금과 같이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지난 2일에 기각이 된 건데요. 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기각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심리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결정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이 헌법재판소가 진행을 계속할 경우에 네. 대리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간절히 호소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아마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좀 추후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불출석 이런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덕수 총리 다시 증인 신청하겠다 이런 의지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의 2인자로서 그 비상계엄 선포 당시와 그리고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인물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증인을 다시 받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판부가 추가로 평일을 열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죠. 헌재가 법률을 어겼기 때문에 항의를 하겠다 이렇게 윤 대통령 측에서 밝혔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다시 증인 신청하겠다 이런 뜻도 내비쳤습니다. 변호사님, 윤 대통령이 체포 적부심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 구속 취소 청구 등 체포와 구속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유를 좀 알려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구속된 피의자들은 구속적 부심 청구를 통해서 구속의 이제 그 부당성을 다투게 되고
그래도 기각이 될 경우에는 보통 보석 청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중간에 구속 취소라는 이례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형사 절차를 좀 지연시켜 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탄핵 심판에 지금 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관계자들 진술 조서나 피해자 신문 조서가 대거 제출이 되고 있어서 아마 피청구인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 심판도 그렇고 구속 사건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시간을 네. 최대한 지연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아마 구속 취소 청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예정했던 마지막 변론기일인데 지금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 백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증인 신문이 3명이 예정돼 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직권 채택한 증인을 비롯해서 일단 오전 10시부터 변론이 시작되는데 10시 13분부터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그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변론이 시작되는데 어쨌든 절차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10시 13분부터 윤 대통령 측 증인, 그러니까 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조태용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지난주 변론기일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와서 이른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는데요. 아마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홍 전 차장이 이 허위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공작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조태용 국정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홍 전 차장의 발언을 탄핵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마 국무회의 당시의 참석 상황이나 홍 전 차장의 해임 경위 등에 대해서 아마 증언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 그리고 이기덕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